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선 후보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강원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가안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또 윤 후보의 최근 행보를 두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제2의 지역주의라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2일 강원도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춘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접경 지역인 강원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서 이 나라 국민들 더 잘 살게 만든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선제 타격 발언과 주적은 북한이란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불안감을 조성해 표를 얻으려 한다며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윤 후보가 이른바 20대 남성 공략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제2의 지역주의, 증오를 부추기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녀를 편갈라서 한쪽 편들고 한쪽을 공격합니다. 남녀를 정치하는 이 퇴행적 정치 집단에게 여러분이 철퇴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2030 정책을 내놓으면 되지 뭐 이리 말이 많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번영 회장들과 1시간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 이 후보는 강원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시도로 만들어서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발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이 후보는 내일 강원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찾아 한반도 평화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강릉과 삼척 등을 돌며 강원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1박 2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도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판결문을 보지 못했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부산과 울산 선대위 출범식에 잇따라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부패와 반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경북 선대위 출범식과 달리 발언 시간은 줄이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지만 정권 심판론에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에 대한 침묵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선에서 스윙 보터 역할을 해온 PK 공략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PK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지역 맞춤형 경제 공약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국가 정책이 됐다며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고 가덕도 신공항 기왕에 시작할 거면은 화끈하게 예타 면제시키겠습니다. 울산에선 자동차 조선 산업 지원과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했습니다. 광역 전철을 타며 시민들을 만난 윤 후보는 광역 급행철도 건설을 통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시대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와 법원의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글쎄 저는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제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딴 언론사 항의 방문을 두고 언론 탄압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어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닷새째인데요.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남아있는 5명의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도 구조 인력 211명과 구조견 8마리를 투입해서 남은 5명의 실종자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실종자를 찾았던 지하 1층을 중점적으로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인력이 직접 수색 작업을 하기 어려운 고층부는 구조견들을 동원해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조견 한 마리가 25층에서 이전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조당국은 이 반응의 정도가 다소 약해서 실종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위치에 대한 정밀 수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제가 이 현장에서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불안하고 위험했습니다. 오후 4시 반에는 23층에서 주먹만한 콘크리트 잔해 2개가 떨어지면서 구조 인력이 1시간가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고층부에 쌓여있는 콘크리트 더미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수색과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하게 서 있는 크레인 해체 작업이 원래 내일쯤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위태롭게 서 있는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대형 크레인이 옮겨져 왔죠. 이 대형 크레인을 세우기 위한 지반 강화 작업이 끝나고 오늘부터 조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불안하게 서 있는 크레인 옆에 이 대형 크레인을 세워서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원래는 대형 크레인 조립과 기울어진 크레인을 안전하게 보강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작업 중지권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대형 크레인 조립을 마치고 기존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게 보강하는 작업을 이틀 동안 진행하고 나서야 다음 주 금요일에 해체 작업이 끝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해체를 마치겠다는 원래 계획에 비해서 닷새가 늦어진 건데요. 그만큼 크레인 붕괴에 따른 2차 사고 우려도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고 현장은 추가 붕괴가 우려돼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무너진 아파트에 붙어있는 크레인을 해체해야 구조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종자의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아파트 최상층. 삐져나온 철근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그 철근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잔해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이 잔해들은 바람이 불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그대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만을 관찰하는 별도의 신호수를 두고 있습니다. 잔해가 떨어질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고 사이렌을 울려 현장에서 작업하고 구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 작업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간축조가 이걸 202동에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경보를 바라는 경보조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울어져 있는 크레인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또 위태롭게 서 있는 벽체 같은 구조물이 추가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잔해물 걷어내는 작업과 인명 수색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오늘로 닷새째지만 걷어내야 할 잔해의 10%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곳곳에 위험 요인이 있고 구조 환경도 어떤 재난보다도 전례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대를 보호하는 장치를 설치해달라고 현대산업개발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입을 못하니까 현산 측에서 그 가림막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투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슬아슬 위험한 작업 환경과 여전히 미온적인 현대산업개발의 태도에 한시가 다급한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고 원인을 찾는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동바리라고 하는 지지대를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된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꼭대기. 붕괴 직전까지 타설이 한창이었음을 보여주듯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보이고 무너지지 않았다면 거실과 방으로 쓰였을 공간은 뻥 뚫려 천장과 바닥만 드러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최상층인 39층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보통 2-3층 아래까지 하중을 버티기 위한 지지대인 동바리를 세워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바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아래층, 또 그 아래층도 텅 비어 있습니다. 동바리를 충분히 더 여유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을
매우 눈으로 완전히 꼼꼼하게 봐줬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인 것 같아요. 부실 시공 정황은 또 있습니다. 붕괴 아파트 35층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은 작년 11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36, 37, 38층,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에 39층 바닥 작업이 진행됐는데 광주시의회와 건설노조가 확보한 작업 일지를 확인한 결과 불과 6, 7일 만에 한 층씩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워진 날씨를 감안하면 2, 3주의 양생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를 견뎌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층들은 강도가 안 나오겠죠.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12일에서 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없어 동바리를 제거했다며 작업 일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법원이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 패스가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서울 내의 마트와 백화점만 해당이 되고 서울 근처의 경기도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나왔는데요. 이준범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전자 출입명부 등록을 마치고 아무 제약 없이 들어갑니다. 저는 맞고 싶어도 폐질환 때문에 맞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패스 때문에 2, 3주 만에 온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방역 패스가 중단된 것을 모르고 입구에서 기다리다 안내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신 패스 정지돼가지고 그냥 QR이나 안 신고만 하시면 3차까지 했는데. 반면 30분 남짓 떨어진 경기도의 대형마트.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해 출입구를 줄인 탓에 입장하려는 고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왜 서울과 달리 백신 접종을 확인하냐는 문의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예외 확인서가 있으셔야지 17일부터 입장 가능하시고요. 똑같은 대형마트인데도 위치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건 재판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만 일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뺀 다른 지역에선 계속 방역 패스가 적용되다 보니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약간 좀 사람들이 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가까우니까 경기도랑 서울은. 방역 당국은 현장에 이 같은 혼선을 예상하면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은 서울 내에서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행정법원에서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도 있는 만큼 방역 패스 중단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주말 사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423명으로 전날보다는 119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 915명이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서울의 마트와 백화점만 방역 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한 건 재판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만 일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방역 패스 효력 중지 신청 결과를 보면 한 재판부는 정지라고 판단을, 한 재판부는 유지라고 결정하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서울 지역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자체까지 막는 건 과하다는 행정4부와 소형 점포와 온라인 상점 등 대안이 있고 방역 패스의 공익적 효과도 있다는 행정13부의 논리가 부딪힌 겁니다. 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상반된 내용의 두 가지 통보를 하루에 받아든 방역 당국도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결정 역시 혼란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일 먼저 학원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서울 내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조치도 어제 잠정 중단됐는데 당초 3월 1일 시행에 맞춰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했던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본안 소송에서 방역 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백신의 효과성이나 정부의 방역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 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법원이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본안에서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 정책을 멈출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6건과 헌법소원 4건이 진행 중으로 각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잡음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15,000명이 모여 사회 불평등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을 피해 장소를 기습적으로 바꾸는 게릴라성 집회가 반복됐는데 경찰은 엄중한 처벌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불평등의 가담자!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진보연대 소속원 등 15,000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사회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진 자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사이 우리 민중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코로나 시국에 26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노동자들은 이곳 여의도공원에 모여 1시간 반 동안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지만 주최 측은 백화점은 인원 제한 없이 들어가는데 야외 집회를 막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좀 간격을 대신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공지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가깝게 붙어 앉으면서 거리 두기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멈추고 해산하라고 경고 방송했지만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당초 이번 집회는 광화문과 시청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도심을 봉쇄하자 주최 측이 기습적으로 집회 장소를 바꿨습니다. 작년 7월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 이후 10월과 11월 대규모 집회에 이어 또다시 게릴라성 집회가 반복된 겁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은 물론 불법 집회에 여러 번 나온 중복 참가자까지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지난 연말 헌법재판소가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 나올 필요 없이 진술 녹화본만 내도 된다는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요. 헌재의 결정으로 피해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술 녹화를 했는데 법정에 나와야 하고 변호사,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6살짜리 아이에게 법정에 나와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수연 씨는 7살 때부터 오빠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에 생긴 배다른 오빠였습니다. 집을 나온 18살 수연 씨는 오빠를 고소했습니다. 전문 상담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10년 넘는 고통을 진술했고 결국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실 그 진술 녹화 자체도 되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다시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이번 한 번만 참자. 진짜 그거 하나로 버텼어요. 진술이 녹화돼 증거로 제출되면서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성추행을 인정한 가해자가 끝내 성폭행은 부인하면서 녹화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자발적으로 증인석에 선 고등학생 수연 씨. 몇 년이 지났지만 변호사의 질문들을 잊지 못합니다. 질문의 강도들이 너무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당시 어떤 속옷을 입고 있었고 몇 번째 손가락이었는지 이런 거 다 물어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억해? 그냥 아프고 싫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누가 그걸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판사는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하던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어떻게 붙잡혀 있었길래 못 빠져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엄청 울었어요. 그냥 쓰지 말 걸 그랬나? 너무 배려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판사조차도 그래요. 판사조차도. 수연 씨는 자발적으로 증인석에 섰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녹화된 진술을 부인하면 어린 피해자들도 예외 없이 법정에 불려 나올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진술 동영상만 내면 아이들은 법정에 안 나와도 된다는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물어볼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녹화하면 다시는 끔찍한 기억을 떠올릴 필요 없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해온 해바라기 센터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불려나갈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이제 이 사태를 알고서는 이제 멘붕에 빠지는. 헌재 결정 불과 3주가 지났는데 현장 분위기는 벌써 달라졌습니다. 한 6살짜리 피해의 아동은 3살 때 겪은 성추행 피해를 법정에 나와 진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증거가 없는 셈이니 기소를 못 하겠다. 아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어른들한테 너 제대로 말해, 정확하게 말해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을 개연성이 더 높아져요.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거든요. 아동 성폭력 사건은 가족이나 선생님처럼 가까운 어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 어른을 다시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 관계도 굉장히 크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압박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위헌 결정에 반대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어린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데 피해자를 공격적으로 반대 신문할 경우 수치심과 공포에 2차 피해만 생긴다는 겁니다. 법원과 법무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증인석에 불려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일본에선 오늘 한국의 수능과 비슷한 공통 테스트가 진행됐는데요. 시험장인 도쿄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수험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수험생이 아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어젯밤 나고야에서 도쿄에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도쿄 분쿄구의 도쿄대 입구.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온 수험생들이 속속 교내로 들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교직원으로 알려진 70대 남성에 이어 남녀 수험생 2명이 잇따라 등 부분을 흉기에 찔렸습니다.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수험생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수험생이 아닌 고교 2학년생으로 어젯밤 나고야에서 도쿄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면식이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 의사가 되려고 도쿄대를 목표로 준비했는데 1년 전부터 성적이 부진해 자신이 없어졌다. 공부가 잘 안 돼 사건을 저지르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직전 근처 지하철역에선 폭죽으로 추정되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는 범행 전에 부근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경비를 강화한 가운데 도쿄대 시험장에선 수험생 3,700여 명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刺された受験生ちょっとかわいそうですね。自分が刺されてしまったらとか考えたらちょっと何とも言えない気持ちになりますね. 일본 문부과학성은 피해 학생들이 회복하는 대로 추가 개별 시험 등 최대한 수험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과 방화 등 이른바 묻지마 사건이 잇따른 데 이어 모방 범죄가 청소년에까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확산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모두 기록을 깼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보건당국자한테서 나왔을 정도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소식 알아봅니다. 박성우 특파원, 미국 의료 체계가 비상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 앞인데요. 조금 전까지 여기 기다리시던 어떤 환자분은 12시간이나 기다리다가 겨우 응급실에 들어갔고요. 지금 병원마다 중환자실은
병상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점유율이 80%대인 곳이 50개 주 중에서 거의 절반입니다. 이곳 워싱턴만 해도요 85%를 넘겼고요. 근처 메릴랜드주는 무려 94%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보건당국 집계로는 79만 명, 뉴욕타임스 집계로는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79% 증가해서 15만 명에 가까운데 이 역시 새 기록입니다. 네, 그럼 의료 인력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군의관과 의무병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know that the most critical need right now is medical staffing for our hospitals. And we've been working nonstop with the Departments of Defense and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미 20여 개 주에서 1,000명 넘게 파견이 돼 있는데 미시간 등 6개 주에 추가로 보냅니다. 사실 코로나 검사 수요가 전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는 것도 부담인데요. 미국 정부는 가정용 검사기 5억 개를 우편으로 무상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온라인으로 한 집에 4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네, 오미크론이 처음 확산된 남아공에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도 그럴 기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다음 주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나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곳의 확진자가 20% 줄었기 때문인데요. 뉴욕도 50%나 줄었습니다.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힌 북동부에서 확진자 수가 정체 혹은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오미크론이 휩쓸고 가면서 희망이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부스터샷, 이 추가 접종을 받는 사람도 늘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폭증하면서 이 두 갈래로 혼합 면역이 형성된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I do think that Omicron is going to give people hybrid immunity, which will be better than boosting. While it's not the preferred strategy for protection, I think it's going to happen anyway. 하지만 과학자들이 전부 동의하진 않습니다. 더 위험한 변이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오히려 요즘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것이다. 그걸 뉴 노멀, 즉 새로운 일상으로 인정하자.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대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전략을 짜자. 이런 보건 전문가들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주 청약에 180만 명이 참가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장 후 한때 주당 24만 원까지 올랐고 시가총액은 3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14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경영진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과 함께 시가총액은 10조 원이 넘게 증발해버린 건데요. 카카오그룹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계열사가 상장을 한 뒤 CEO와 임원들은 최소 1년 동안 회사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각했던 유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도 서둘러 취소했었습니다. 상장 한 달 만에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계열사 카카오페이 사태 수습책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식을 동시에 매각해 400억 원 넘는 차익을 남긴 나머지 경영진 7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오는 3월부터 회사 대표가 될 신원근 부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이 작전 세력이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불투명했던 과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진의 주식 한 주는 일반 주주들의 10주, 100주 이상의 매도 효과가 있어요. 이 건은 경영진들이 주주들과 한 배를 타고 쭉 같이 간다라는 그 스톡 옵션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회사 안에서 직원을 발령내듯 계열사 대표의 자리를 옮기는 카카오그룹 인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페이 CEO 유영준 대표는 회사를 상장한 지 한 달이 안 된 지난해 11월 말 카카오 본사 대표로 내정됐습니다. 여러 계열사 중
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사 대표가 되면 과연 어떤 회사를 위해 일할 것인지 오해를 살 수 있겠죠. 카카오그룹이 유 대표에게 주식을 팔도록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을 때 창업자에게는 본사 주식으로 보상을 하고 회사도 완전히 합병을 해버린 것도 이런 오해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방식도 같습니다. 카카오처럼 사업을 떼내 계열사로 분리하고 보상도 따로 줬다면 인사와 경영이 독립적이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계열사를 마치 한 회사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경영진의 주식 매도 이후 카카오페이 주가는 물론 카카오그룹 주요 회사의 주가는 30% 전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책 발표 뒤에도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 카카오그룹의 경영 변화,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중국에서 KFC가 진출 35주년을 기념해 세트 메뉴를 사면 한정판 인형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단 2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원하는 인형을 얻기 위해 X선 장비를 동원한 사람도 있고 200만 원어치를 산 사람도 있는데 멀쩡한 햄버거와 치킨은 버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음식 낭비 줄이기에 나선 중국 당국의 눈에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보일까요?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햄버거와 치킨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 돈 18,000원짜리 세트 메뉴를 사면 주는 캐릭터 인형만 챙기고 음식은 버린 겁니다. KFC가 중국 진출 35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인형이 인기를 끌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7종류로 만든 한정판으로 72분의 1 확률로 나오는 인형은 웃돈이 8배나 붙었습니다. 원하는 인형을 얻기 위해 한 번에 세트 메뉴 106개, 190만 원어치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SNS에는 돈을 주면 음식을 대신 먹어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형마다 무게가 다른 점을 이용해 전자저울을 매장에 들고 가거나 X선 장비로 모양을 확인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들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정판에 열광하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이번 마케팅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 단체가 과소비와 음식 낭비를 부추긴다고 불매 운동을 촉구하면서 KFC는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음식 낭비를 경고한 뒤 중국 당국은 먹방 방송을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我们都要遵循绿色原则和公序良俗。绿色原则呢，就是节约资源、保护环境，肯定是反对浪费的。 작년엔 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유를 사면 투표권을 주는 방식 때문에 멀쩡한 우유가 버려졌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이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키고 고발까지 한 적이 있어 이번 사태로 KFC에도 제재가 내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2번이나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된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가 다시 격리시설에 구금됐습니다. 세르비아 대통령까지 호주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사태는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어제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비자를 2번째로 취소한 직후 조코비치도 다시 소송전으로 맞섰습니다. 긴급 심리에 들어간 법원이 호주 오픈 개막 전날인 내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코비치는 1차 비자 취소 기간에 머물렀던 격리시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도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법당국이 조코비치가 허위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국 당시 조코비치는 최근 2주간 다른 나라에 간 적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세르비아와 스페인에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민 80% 이상이 조코비치 추방에 찬성하는 등 여론마저 악화되면서 조코비치는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Minister cancelling the visa is 100% the right decision. I think that it's unfair that he gets to stay in Australia. 하지만 국민 영웅이 또다시 추방 위기에 몰리자 세르비아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To više za nas ne postoji Australija za Srbe uopšte.
da imaš rođenog brata tamo, otuđiš od njega. 부치치 대통령까지 나서 이례적으로 호주 정부를 공개 비난했습니다. Ne samo nad njim, već i nad njegovom porodicom, već nad celom jednom nacijom, slobodarskom i ponositom. Je li to potrebno da biste dobili neke izbore? 일각에선 5월 총선을 앞둔 호주 정부가 방역 실패로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코비치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던 조코비치는 대회 출전 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배추보이 이상우 선수가 올림픽 전에 치러진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종합순위 1위를 지켜냈습니다. 이상우는 올림픽 전에 치러진 마지막 월드컵 평행 대회전 예선을 3위로 통과했지만 16강전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7차례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등 4개의 메달을 따내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이번 월드컵에선 정혜림과 함께 출전한 혼성 평행대회전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추가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개인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지켜낸 이상우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에 기분 좋게 나서게 됐습니다. 황당한 사건이 끊이질 않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번엔 불문율을 어긴 상대에게 주먹으로 응수한 선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가나와 가봉의 경기입니다. 가나 주장 아이유가 멋진 중거리포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승기를 잡은 가나, 후반 43분 부상으로 동료가 쓰러지자 바깥으로 공을 내보내는데요. 그런데 가봉 선수들이 공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공격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게 극적인 동점골로 연결되는군요. 불문율을 어긴 상대가 골까지 넣자 단단히 화가 난 가나 선수들. 종료 휘슬 이후에도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요. 결국 선수들이 뒤엉키고 가나 선수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원투펀치에 맞고 쓰러져버린 가봉 선수. 결국 심판이 뒤늦은 레드카드를 꺼내드는데요. 그제 튀니지와 말리 경기에선 90분도 되기 전에 심판이 2번이나 종료 휘슬을 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올해 대회는 유독 황당한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이번엔 모로코와 코모로, 묘하게 이름이 비슷한 두 팀의 대결인데요. 강호 모로코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이때부터 코모로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쇼가 펼쳐집니다. 맞고 또 맞고, 몇 골을 막아내나요? 이번엔 슛! 또 막는군요. 그리고 2번, 3번 넘어진 상태에서도 정말 필사적으로 골문을 지켜냅니다. 페널티킥까지 막아내면서 선방쇼에 정점을 찍은 이 골키퍼. 경기는 졌지만 오늘의 주인공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모처럼 추위는 쉬어갔지만 그 틈새로 눈구름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중북부 지방 곳곳에 아주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북쪽의 구름대가 더 발달에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 최고 5,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도 많게는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눈이 아주 약간 내리거나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구름대 뒤로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내일 전국의 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먼지는 낮부터 부는 찬바람에 빠르게 밀려나겠지만 대신 날이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낮 서울의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영하 1도,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차츰 맑아지겠지만 수도권과 동쪽 지방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지만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3도, 대구도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예보됐고요. 다음 주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